동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공통점이 참 많은데요. 두 개의 눈과 귀가 있고 코와 입이 한 개씩 얼굴에 같은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계인이 놀러와서 우리를 본다면 분명 친척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무라의 얼굴 그리기 방법을 활용해 동물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물의 얼굴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동물의 얼굴을 선화로 그려보고 간단히 채색해보는 그림 여행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사람의 얼굴을 도형화한 예시입니다. 루미스의 얼굴과 손의 기법에서 제시한 형태인데요. 이무라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형태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얼굴의 눈, 코, 입을 구성하는 이 육각형의 다이아몬드 존인데요. 이 부분의 표현을 간략화하면 얼굴을 그릴 때 측정선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가이드선은 얼굴의 다양한 형태를 그릴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방법을 생각나게 한 계기가 되었던 책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장 옥드백의 캐리커처 기법입니다. 이 책은 인물의 캐리커처를 그릴 때 사용되는 특징의 강조와 변형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공통의 기본 비율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얼굴의 변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동일한 요소를 배치와 비율만으로 전혀 다른 얼굴이 그려진다는 내용을 시험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굴을 그리는 방법에서 공부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셈인데요. 얼굴을 그릴 때 하나의 좋은 비율을 완벽하게 익히고 난 후 비율을 변형하여 다른 얼굴을 그리면 더 효율적으로 그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캐리커처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사진 위에 도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린 비율을 가져와서 사진과 비교합니다. 멋진 인물들과 동물들의 사진인데요.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고 육각 다이아몬드 존을 표시해보면 비율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에 실루엣을 추가하면 형태 측정이 마무리됩니다. 얼굴의 전체 비율을 잘 잡아도 세부 요소를 잘 그리지 못하면 그림을 진행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 중에 코와 입은 얼굴의 중앙선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릴 때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정면의 코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칭 툴을 활용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단순화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측면과 옆면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직접 묘사를 해야 합니다. 코의 뼈는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개골의 중앙부에 구멍에서 연결됩니다.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형태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서 형태를 변형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태를 비율을 수정하여 변형을 시도해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단순히 코의 형태만 연습하기보단 주변의 눈과 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은 부품을 조립하듯 조합하는 것인데요. 명칭의 구분은 인지를 위한 구분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근육이 얽혀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점에 들어가는 요소를 따로 점유요소라 부르고 있습니다. 점유요소들은 부품의 특징적인 형태 외에 전체적인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로 뼈와 근육, 피부의 지방질에 따라 폼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입 같은 경우는 전체의 포즈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하악의 움직임의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은 두개골의 두 개의 두덩이에 위치한 구 형태의 기관입니다. 두 개의 눈알 위에 근육과 피부가 감싼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변합니다. 마치 단추구멍에 구슬을 밀어 넣으려고 할 때 생기는 형태와 매우 흡사한데요. 이때 눈알을 덮고 있는 피부를 눈꺼풀이라 부릅니다. 눈꺼풀의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요소가 사람을 식별하는 중요한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 광고에서 눈수술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대사회에서는 눈꺼풀의 모양은 사람을 식별하는 미적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몇 개의 각도를 지정해서 그 형태를 아예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형태를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눈을 여러 각도로 봐도 형태는 한정적이고 획수도 몇 개 안 돼서 일단 외우고 난 후 형태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 방법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를 너무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다 보면 진도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전체를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저는 선행학습보단 오히려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찾아서 깊이 있게 복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눈의 점의 요소들을 조합해 실제 형태를 잡는 과정입니다. 등고선으로 표현하는 개념선은 개념선일 뿐 실제 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쌍꺼풀은 눈을 뜨면서 윗꺼풀이 접히는 살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양에 따라서 인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구분이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쌍꺼풀이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형태는 서양인의 얼굴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고 아프리카인이나 동양인의 얼굴을 묘사할 때는 쌍꺼풀을 가려지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아름다운 얼굴의 특징을 제시할 때 주로 서구적인 얼굴의 특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얼굴을 선호하기 때문일까요? 이제 가볍게 음영을 표현하여 그림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연습한 과정을 토대로 석고상의 형태를 잡아보겠습니다. 사진 위에 직선 툴로 외곽선을 분석하고 캔버스 위에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처음 외곽의 분석은 큰 형태의 도형을 잡고 세부 형태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큰 형태를 보는 관점을 포지티브 시점이라 부르고 공제 영역을 보는 관점을 네거티브 시점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얼굴의 육각 다이아몬드 존을 설정합니다. 얼굴의 특징을 캐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림의 마지막 후반 작업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했다면 큰 형태의 측정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세부 요소의 묘사를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브러쉬의 곡선을 사용합니다. 이때 나누는 선의 영역 기준은 종합적인 개념이 사용되는데요. 교차 등고선과 주름선, 모서리선을 활용하여 그림자 영역을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림자선으로 묘사를 한다는 뜻인데요. 다만 그림자 라인은 표면에 등고선을 흐린다는 개념을 염두에 가며 묘사를 진행합니다. 어차피 표면엔 보이지 않는 개념상의 등고선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요. 이번엔 형태의 확정을 등고선이 아닌 톤으로 분할하여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톤은 입체를 확정하는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제 준비 운동입니다. 운동도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을 통해 준비를 하곤 하는데요. 그림에서 선긋기는 이 준비 운동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숨에 그리는 빠른 선을 선호하시는데요. 묘사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선은 바로 털선입니다. 털선은 주로 털을 그릴 때 활용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요. 털선은 털을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선의 두께의 강약을 조절하거나 움직이는 선의 흐려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동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도서인데요. 이미진 FX에서 나온 해부학 교재입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 중에 동물과 인간을 해부학적으로 비교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잠깐 이 부분을 주제로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의 얼굴과 인물의 얼굴의 가장 큰 차이 요소는 두개골의 비율과 형태의 차이입니다. 범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도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동물의 상대적인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형태적인 차이가 구분의 기준으로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차이는 정면에서보다 옆면이나 측면을 그릴 때 확연해지는데요. 구강 구조에 따른 골격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윗니가 있는 상악의 아랫부분의 길이와 아랫니가 있는 하악이 돌출되어 있으면 동물의 특성에 가까워지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인간의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침팬지가 고릴라보다 더 인간에 가까워 보이는 이유와 같습니다. 반대로 골격에서 구강 구조의 길이를 길게 표현하면 동물의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크리처를 디자인할 때 이런 특성을 활용하면 표현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현실 세계 속의 동물들의 얼굴을 이 기준에 맞춰 나열해가며 그려보겠습니다. 구강구조의 길이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하면 돌출이 없는 인간형과 돌출 정도가 큰 말이나 객과 동물, 중간 정도인 고양이과나 유인원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기준은 다른 동물의 얼굴을 구분할 때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룡의 얼굴을 그릴 때도 이런 기준을 활용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긴 모사사우루스나 스피노사우루스 또는 얼굴이 짧은 파피켈로사우루스 같이 말이죠. 또 용을 그릴 때도 얼굴의 길이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특징을 적용해가며 다양한 변형을 그려보는 것도 크리처 디자인 작업의 큰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얼굴 형태를 구분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인간의 얼굴과 동물의 얼굴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소개했던 해부학 책을 넘겨보다 재미있는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과정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와 비슷한 주제로 이미지를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성의 얼굴의 기본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면 비율이라 브러쉬의 대칭 툴을 사용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루미스가 제시한 중년 남성의 평균적인 얼굴 비율입니다. 이마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까지, 코에서 턱까지 같은 길이를 사용하고요. 눈썹에서 코까지 3분의 1 자리에 위치한 눈은 중앙에 눈 하나 크기의 간격을 두고 묘사합니다. 코에서 턱까지 3분의 1의 위치에 입을 묘사하고 나머지 공간은 광대뼈와 근육 등 점유 요소로 채워넣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보고 고릴라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영상 초반부에 소개했던 방법과 동일한데요. 직선 툴로 외곽선을 그린 후 얼굴에 육각 다이아몬드 존을 그리고 브러쉬로 세부 요소를 묘사합니다. 사용하는 선은 주름선을 주로 사용하고요. 털 부분은 준비 운동으로 연습했던 털선을 활용하여 묘사를 진행합니다. 털선을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시간이 단축됩니다. 간결한 선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털을 묘사하는 방식은 같은 그림을 2번 이상 그리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형태의 정확도도 간결한 선보단 털선으로 그릴 때 정확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선을 여러 번 긋는 과정에서 동시에 형태의 수정이 여러 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을 벌린 표정의 고릴라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입을 담은 표정보다 동물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을 활용하는 스케치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체를 구분하는 외곽선과 개체 내의 등고선이죠. 모든 등고선이 개체의 표면을 흐른다는 전제를 두면 가장 효율적인 표현 방식은 그림자선입니다. 그림자선엔 고를 표현하는 주름선과 가장 튀어나온 능선을 포함한 빛의 방향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고 효율적인 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는 이로 하여금 명확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는 당사자만 명확한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어렵다는 뜻과 같은데요. 중간 과정을 공유해야 하는 공동작업에선 그림자선보단 만화적인 표현에 많이 활용되는 골짜기를 표현하는 주름선과 능선을 표현하는 모서리선을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털선은 주로 외곽선에 활용됩니다. 외곽과 외곽이 중접하는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식과 표면에 들어가는 재질의 그림자 표현에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사람과 곰의 중간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책에서 볼 때와 막상 그려볼 때의 느낌은 많이 다른데요. 구강구조의 돌출을 중간 정도로 조정하니 작은 코를 가진 고릴라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서 그림 공부는 실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같은 주제로 여성의 얼굴과 동물의 얼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치타의 얼굴과 여성의 얼굴이 있습니다. 중간 얼굴을 그려보기 전에 잠시 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귀와 동물의 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책에서 제시된 중간 과정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요소가 다른 형태의 주름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만 보면 같은 요소가 비율이 다른 패턴으로 위치만 변한 셈입니다. 모두 그리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타의 얼굴과 여성의 얼굴의 중간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직선 툴로 외곽을 그리고 얼굴의 육각 다이아몬드 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세부 요소의 묘사를 진행합니다. 방법은 같지만 세부 요소의 패턴과 모양이 다릅니다. 모든 변형이 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 같은 비율의 다른 체형, 같은 체형의 다른 포즈, 같은 포즈의 다른 복식, 같은 얼굴의 다른 헤어, 같은 두상의 다른 얼굴 등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일부는 남겨두고 조금씩 변형을 시도하여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잠깐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동물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도서입니다. 바로 펠트그렌의 동물학 기법입니다. 이 책은 저도 여러 번 샀던 책인데요. 예전에 집과 회사에 한두 권씩 두고 자주 꺼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별로 잘게 쪼개서 이동 중에도 자주 봤던 책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바로 전에도 봤습니다. 그만큼 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정도로 좋은 책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작가 이름이 특이한 도서인데요. 엘리엇 골드핑커의 미술가를 위한 동물 해부학입니다. 저자의 이름답게 황금 손가락으로 그렸을 것 같은 좋은 교재입니다. 펠트그렌의 동물학 기법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동물 해부학 쪽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동물학은 일단 이 두 권의 책만 잘 공부해도 꽤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란 말이 있죠. 교재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연습 없이는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요. 이 스케치북은 10년 전쯤에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하던 중에 연습한 내용들입니다. 스케치북을 쓰는 작은 규칙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로지 연습 노트 개념으로 스케치북을 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 최대한 가벼운 종이를 사용했고요. 불필요한 선을 줄이기 위해 지울 수 없는 붓펜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한 장 한 장 가득 채우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디지털 작업을 하더라도 손그림은 감각을 키우는 좋은 연습이 됩니다. 이번엔 크리처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합치 도형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실루엣인데요. 복잡한 외곽선의 형태를 단순한 도형으로 분리하여 인식해 개념적으로 형태를 단순하게 기억하는 기법입니다. 동물의 옆모습은 대부분 평행사변형의 형태와 원을 합치면 쉽게 외곽의 형태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비율은 조금 다르겠지만 기준만 있으면 수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귀라든가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추가해서 보는 개념입니다. 귀가 위로 긴 토끼 같은 경우는 삼각형에 원을 더한다든가 귀가 옆으로 나와 역삼각형의 아랫부분을 자른 사자 얼굴처럼요. 이렇게 직선 툴로 도형을 조합하여 외곽선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어떤 동물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상형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패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스타일이 정해지는데요. 패턴을 단순화할수록 캐주얼한 카툰 스타일이 되기도 하고 심볼이 되기도 하고 상형 문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태 그 자체를 묘사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도형 합치의 개념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물의 외곽이 도형이 합치된 형태라 가정하고 도형을 추출하는 유추 과정인데요. 그냥 합치 도형이란 표현이 가장 짧은 표현이네요. 이제 말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말을 공부하기에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샘 쉬비트의 말 그리기입니다. 펠트그렌의 동물학 기법과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연필화로 그린 스케치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말 그리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의 얼굴을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말의 얼굴입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직선 툴로 외곽의 큰 도형을 설정하고 세부 비율을 설정한 후 브러쉬 툴로 세부 요소를 그려 들어갑니다. 이 순서는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순서입니다. 이제 동물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요즘 형태를 도형으로 단순화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초기엔 그 방법을 기준으로 공부했었습니다. 도형 단순화는 입체의 개념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형을 날카로운 각상으로 표현하든 부드러운 덩어리로 표현하든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인지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도형화된 이미지가 그림의 최종 아웃풋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과정 자체를 결과물의 목표로 두는 묘한 미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림을 완성하는 형태는 결과적으로 패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패턴의 스타일이 어떻든 결국 패턴 유사의 완성도가 그림의 완성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비율선과 도형 단순화는 패턴을 그리기 위한 초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작업 방식은 초반에 진을 빼서 정작 가장 중요한 패턴 묘사에 집중이 흐려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업의 무게를 후반에 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완성은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좋은 결과물을 쌓는다고 저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가볍게 시작만 잘해서 해야 할 일만 쌓이고 바쁘고 외롭고 그래서 우울증 비슷한 것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말의 얼굴 스케치가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네요. 말의 얼굴 패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도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모형을 보면 소의 얼굴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형만큼 입체를 파악하는데 직관적인 교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랜드마크인 황소상이 유명한데요. 이 소의 뿔을 만지면 행운이 생기고 뒤쪽에 소의 고환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들은 행운보다는 부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를 좋아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소의 얼굴은 뿔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가 역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루엣과 얼굴의 범위가 정해지면 바로 브러쉬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율이 정해진 상태에서 묘사를 진행하면 오로지 패턴의 형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의 털은 매우 짧기 때문에 털선으로 묘사하기보단 주름선을 활용하여 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뿔의 패턴은 나무 껍질을 그리는 기법으로 묘사하면 건조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의 얼굴 패턴을 알아두면 응용할 수 있는 소재가 참 많은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루스는 인간의 몸을 하고 얼굴과 꼬리는 황소의 모습을 한 괴물입니다. 작품에 따라 조금씩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상반신은 인간, 머리와 하반신은 황소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 표현한 미노타우루스와 타이탄의 분노에 등장한 미노타우루스는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인데요. 작가에 따라 같은 존재가 다르게 묘사되는 모습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미노타우스를 그려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물론 그 전에 소의 얼굴을 그려보는 게 먼저입니다. 다양한 동물의 모형을 구입하다 보니 잘 모르는 종의 모형도 있는데요. 이건 소인지 염소인지 애매하네요. 하체에 털이 길어서 그런지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게 꼭 웰시코기 같습니다. 저도 짧은 하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는 반려견도 다리가 짧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참 보기 좋네요. 짧은 하체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 하체가 짧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상체가 하체보다 조금 길 뿐입니다. 이번엔 소의 패턴을 이용하여 조금 과장된 형태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과장된 폼의 형태는 주로 게임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와우의 타우렌 종족도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롤의 알리스타도 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키로에서 뿔에 불을 붙이고 나오는 불소도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동물을 그리다 보면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들의 특징을 전혀 다른 폼에 적용해보면 또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크리처를 디자인하는 과정은 이렇게 폼과 패턴을 믹싱하는 중에 컨셉에 어울리는 경우를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다양한 조합을 자유롭게 해보려면 우선 다양한 폼과 패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습의 목적도 재료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의 얼굴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이번엔 측정 없이 간지선만을 이용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머리가 큰 버팔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버팔로를 본 기억은 어린 시절 동물원에서 멀리서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는 기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직접 구입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멋있는 동물이란 생각이 드네요. 야수미가 넘친달까? 아무튼 좋습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의 디자인이 사자와 버팔로를 합친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형을 만지고 놀았으니 이제 버팔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툴로 외곽의 큰 형태를 설정하고 얼굴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세부 요소를 그립니다. 언제나 순서는 같습니다. 털이 없는 부분은 주름선을 활용하여 형태를 묘사하고 털 부분은 털선을 활용하여 선으로 재질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선호 단계에서 재질의 변화를 표현하면 컬러링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털선을 활용하여 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공간은 이런 특징들을 조합하여 자유롭게 몬스터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버팔로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치아를 제외하면 사자의 얼굴과 닮은 것 같은데요. 치아를 고양이의 느낌으로 바꾸어 그려보겠습니다. 치아만 바꾸어도 전혀 다른 개체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여기에 박쥐의 귀를 넣어보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새로운 얼굴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소와 염소의 얼굴을 조합하여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의 실루엣만 보면 용을 그릴 때와 같은 비율이 되는데요. 패턴을 포유류의 요소를 넣으면 용과는 차이가 생깁니다. 와우의 호드같이 큰 덧니도 그려보고요. 염소의 귀와 턱 밑에 수염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제 털선으로 털들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요소로 뿔을 추가하며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은 언제 해도 재미있습니다. 이번엔 양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형태를 공부하기 위해 이번에도 양의 모형을 구입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귀엽네요. 조금 심각하게 귀엽죠? 양의 얼굴은 둥글게 말린 뿔 때문에 큰 형태의 도형이 하트 모양을 연상시키는데요. 세부 요소를 그리면 인상이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양의 눈은 동공이 작아질 때 가로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의 동공이 세로로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천적을 피하기 위해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특징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고양이과 동물들도 목표물, 즉 사냥감에 집중하도록 동공이 세로로 좁혀지는 거겠지요. 사실 이것도 제가 그런 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양의 얼굴도 이목구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털선으로 묘사를 진행하는데요. 나이가 오래된 녀석들은 이목구비도 털선으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털의 길이가 너무 과도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버팔로처럼 묘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염소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형태 분석을 위해 모형을 구입해봤는데요. 제가 알던 염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종입니다. 군복무 시절에 행정관님의 개인적인 지시로 산에서 염소몰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염소의 사진을 찍어 광고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산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자연 친화적인 염소가 몸에 많이 좋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참 많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그 염소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것 같은데요. 가끔 그 염소들의 얼굴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렇게라도 염소를 자주 봤으니 동물화를 그리는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사실 자료를 보다 보면 양과 염소의 얼굴이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털을 깎은 양은 염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털이 많은 종의 염소는 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염소의 얼굴은 종교적으로 악마의 얼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악마를 표현한 타투의 심볼에서 염소의 머리뼈가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게임에서도 염소를 소재로 한 다양한 몬스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바포메트가 있습니다. 바포메트는 염소의 머리를 한 악마로 제법 유명한 악마 몬스터인데요. 바포메트의 모습은 여러 설이 있지만 많이 알려진 모습은 염소의 얼굴과 다리, 여성의 몸과 뱀의 형상을 한 성기의 형상입니다. 몬스터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진을 보고 염소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면 더 좋습니다. 이번엔 고양이과 동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자보다 호랑이를 더 좋아합니다. 근육이 좀 더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이 마음에 들기 때문인데요. 모형을 봐도 짧은 털에 비친 근육의 굴곡이 멋있습니다. 물론 줄무늬도 멋있고요. 펠트그렌의 동물학기법에서도 고양이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도 옆모습부터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대부분 고양이과의 얼굴은 이마에서 턱까지의 길이에서 중앙에 눈을 배치하면 얼추 비례가 맞게 그려지는데요. 물론 개체나 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 정도의 눈을 배치하면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얼굴을 그릴 때 대표하는 뷰는 보통 정면에서 약간 틀어진 정측면이 대표뷰지만 동물의 경우 기준이 좀 다른데요. 옆모습에 가까운 측면뷰를 대표뷰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야생동물 서식지나 노루출몰 지역 같은 도로 표지판에 동물의 실루엣이 옆모습으로 그려진 예가 딱 맞는 예시인데요. 사람들이 동물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실루엣의 뷰가 옆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습에 의한 반응인지 본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굴에서 두개골의 돌출도가 종을 구분하는 변별 도구임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고양이과 동물이 입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옆모습의 얼굴을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이번엔 좀 더 과장된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실사의 사진을 연습했다면 바로 응용하여 조금 변형하여 그려보는 것도 디자인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이 가장 재미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과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은 한 가지 패턴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의 숙련도를 높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은 계속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 그리기를 연습했다면 그 다음은 보지 않고 그리기를 연습해보고 또 비슷한 개체로 그려보거나 다른 개체로 그려보거나 유사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그렸던 그림들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과정들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상황과 목적에 맞춰 연습 방법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모든 연습은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진행하는 연습의 이유를 명확히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고양이과 동물의 정면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왔던 실루엣과 육각 다이아몬드 존을 조합하여 형태를 잡는 방식은 얼굴의 정면과 정측면 뷰를 그릴 때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이 이 각도의 뷰에서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동물의 캐리커처를 보면 이 각도의 뷰로 그려진 그림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측면과 정면은 그래서 가장 인간 중심적인 뷰라고 생각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실체가 불분명한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생각을 세부적인 요소와 과정을 결정하여 이미지를 실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언어를 관찰해보면 이런 과정과는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호한 말을 써서 실체를 흐리고 무작정 가능성을 넓히는 언변으로 생각을 흐트러뜨려 당연한 상식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림을 배우는 과정은 그리는 행동 절차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선택지는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을 할 텐데요. 과정의 선택에는 설레만 있을 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취미 아니면 직업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즐기면서 그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림을 직업으로 삼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초심자에게 다가와 본인의 생각을 정답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런 사람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모든 직업의 세계가 그렇듯 그림 쪽에도 사람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업미술에서 상업성과 대중성은 그림 스타일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고 매우 복잡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드라마나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종합 매체는 더욱 복잡합니다. 어쩌면 그림이 차지하는 영역이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향력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얼굴을 그리면서 고양이과 동물의 얼굴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특징을 활용하여 재밌는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법한 고양이의 비율로 몬스터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 비율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번엔 개과 동물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개의 모형은 털이 많아서 자료로 참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일단 늑대의 모형을 구매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작아서 실망했는데요.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으니 그림 참조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늑대의 정측면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툴로 외곽선의 도형을 설정하고 육각 다이아몬드 존을 설정하여 얼굴을 잡습니다. 브러쉬로 세부 요소의 형태를 묘사합니다. 털이 없는 부분은 주름선으로 묘사하고 털이 있는 부분은 털선으로 묘사합니다. 이쯤에서 털선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늑대의 털은 이중모로 짧은 털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털을 묘사할 때는 털선의 길이를 짧게 묘사하고 중첩하여 공간을 채웁니다. 털선은 털이 가는 방향으로 터치하지만 중첩을 표시하는 측정선은 털이 가는 방향에 90도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이 층이지는 것처럼 묘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엔 늑대의 측면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늑대의 측면 얼굴은 동물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는 구도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날카로운 이빨이 실루엣 끝에 걸려서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늑대를 그리다 보니 어릴 때 보던 외화 드라마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당시에 SBS가 개국하면서 방영한 늑대 미녀라는 외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월요일 밤늦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런던으로 유학을 온 여대생 랜디가 늑대 인간에게 물려서 늑대 미녀로 변하게 된다는, 요즘 보면 좀 어이없는 내용인데요. 네, 늑대로 변하면 옷이 다 찢어지는데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늑대로 변한 미녀가 어서 사람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두근두근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지금 그리는 그림은 정면을 응시하며 야비한 미소를 날리는 늑대의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늑대 인간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영화나 게임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게임 쪽의 늑대 인간은 와우의 얼라이언스 진영의 캐릭터로도 유명하고요. 캡콤의 오래된 고전 게임 뱀파이어 헌터나 다크 스토커즈에서도 늑대 인간이 아주 매력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수입 몬스터를 그려보는 것도 동물학을 배우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늑대 인간을 그려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늑대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객가동물 얼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좀 더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객가동물의 얼굴의 특징을 활용해 다양한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털선으로 묘사하던 객가동물의 패턴을 주름선으로 묘사하면 털이 매우 짧아서 털없는 개로 알려진 솔로이츠 쿠인틀레나 털없는 고양이로 알려진 스핑크스 같은 느낌이 됩니다. 여기에 유인원의 치오와 박쥐의 귀를 추가하면 개를 닮은 몬스터의 얼굴이 그려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폼과 패턴을 조합하면 재미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대 설치류의 얼굴을 보면 사슴의 얼굴과 개의 얼굴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보면 귀여움과 징그러움의 감정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이런 얼굴은 베르세르크의 트롤 디자인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주름과 털의 조합을 조정을 잘하면 재미있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베르세르크의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가츠와 캐스커의 해피엔딩을 기다리던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 작품은 정말 전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작품의 연재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누군가 원작자의 유지를 받아서 작품을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반이고 뮤안의 전설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이런 마음을 담아서 포효하는 곰의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엔 비슷한 심정으로 포효하는 고릴라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고릴라를 소재로 한 크리처물 영화는 킹콩이 대표적인데요. 콩 스컬 아일랜드나 고질라 대 콩 같은 다양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성 탈출에서 시저의 표정도 참 멋있었고요. 램페이지에 등장한 하얀 고릴라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릴라를 소재로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고릴라는 분명 매력적인 소재의 동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그리는 얼굴은 늑대 미녀, 아니 늑대 인간입니다. 좀 전에 늑대 미녀를 설명해서 그런지 입에 배었네요. 늑대 인간 같은 수인을 그릴 때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인간과 늑대의 특징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에선 PC로 등장하면 인간의 형태를 따르고 몬스터로 등장하면 동물의 형태에 비중을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와우나 도타 같은 게임들은 동물의 개성을 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성 캐릭터라면 상관이 없는데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은 여성 캐릭터를 그릴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남는 자리에 간지로 폼을 간략화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가벼운 복습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형태 암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악어의 폼 위에 하마의 패턴을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오묘한 얼굴이 되었네요. 이런 식의 실험은 언제나 재미있습니다. 이번엔 코뿔소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코뿔소의 모형은 아닌데요. 맘모스와 같이 털이 난 모습을 보니 추운 지역에 살거나 고대에 살았던 코뿔소 조상의 모형이 듯합니다. 뭐 그래도 중요한 비율과 골격은 거의 비슷하니 자료로서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코뿔소를 그려보겠습니다. 정측면에서 보는 코뿔소의 얼굴은 뿔이 많이 가리게 되어 있는데요. 뿔 뒤에 가려진 얼굴의 비례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측정이 끝나면 브러쉬로 세부 요소의 패턴 묘사를 시작합니다. 늘 해왔던 방식 그대로 순서는 동일하고 비율과 패턴의 모양만 변하게 됩니다. 이번엔 코뿔소와 비슷한 느낌의 동물인 멧돼지도 그려보겠습니다. 멧돼지는 모형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동네가 시골이라 없는 모형이 많네요.
대신 헬트그렌의 동물화가 좋은 그림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걸 그려보겠습니다. 코뿔소가 주름선과 돌기로만 묘사를 진행했다면 멧돼지는 털을 조금 섞어서 묘사를 진행합니다. 선을 그을 때 주름과 돌기, 털을 구분하여 그리기만 해도 재질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화는 주름과 돌기와 털의 묘사만 익숙해진다면 대체로 어떤 동물을 그리든 비슷한 난이도로 느껴질 것입니다. 멧돼지의 옆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코의 비율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뿔소의 옆모습을 그리면서 그림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뿔소와 비슷한 동물은 공룡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좋아하는 공룡책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른이를 위한 공룡 대백과인데요. 어른인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러스트를 보고 그려도 좋은 공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뿔공룡 트라케라톱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요즘도 서점에 가면 어린이 코너에서 공룡 도감을 자주 보는데요. 다양한 책이 정말 많은 걸 보면 공룡의 인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린이 도서 코너는 프로의 정리된 화집을 쉽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창구 같습니다. 아, 싸다 그러면 안 되겠군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 책인데요. 공룡을 찾아라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동물들의 일러스트 사이에 공룡이 숨어 있는데요. 찾는 과정이 재미있고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룡 트리케라톱스의 얼굴을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이름이 복잡하고 특이해서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살짝 검색해봤는데요. 트리케라톱스는 그리스어로 세 개의 뿔이 있는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그냥 산뿔 공룡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발견했다면 삼식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뿔색이 얼굴이지만 뿔의 개수가 다른 화석도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이세요. 조금 전에 소개한 책 공룡을 찾아라와 같은 책 같지만 다른 책입니다. 제목이 다르니까요. 이 책의 이름은 공룡 찾기입니다. 트리케라톱스의 다른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어린 비율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요. 복원도 자료를 보면 털이 없고 오로지 돌기와 주름만으로 묘사되어 있는 자료가 대부분인데요. 아마도 코끼리나 하마, 코뿔소 같은 동물의 특징을 그대로 채용한 것 같습니다. 외형에 다른 동물의 특징을 적용하면 또 다른 느낌의 동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뼈의 모습만 보고 살아있던 시절의 모습을 상상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생명체가 인간의 뼈만 보고 복원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기괴한 동물을 그려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주제로 책도 나와서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좀 더 세밀한 공룡의 그림을 보고 싶으시다면 공룡 대탐험을 추천드립니다. 수채화로 표현된 피부의 절제된 질감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도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의 공룡 사파가 어두운 날씨가 많은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일러스트는 아침 햇살을 받은 공룡들의 모습이 상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사이즈가 조금 커서 들고 다니면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 유명한 짤은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공룡 복원도에 대한 불신이 한눈에 느껴지네요. 물론 지금은 복원 시뮬레이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공룡 복원도는 우리에게 이미 각인된 공룡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요. 이것도 유행을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발표된 공룡의 복원도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라진 고대의 생물이란 소재 자체는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저도 공룡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특히 주라기공원 시리즈에서 제시한 공룡 세계를 참 좋아합니다. 이번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보물 같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더 와일드 라이프 오브 스타워즈 어 필드 가이드입니다. 이름이 정말 긴데요. 스타워즈 세계에 등장하는 생물들의 생태계를 일러스트로 설정한 책입니다. 처음엔 스카이워커사가 에피소드 1에서 3까지의 설정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요. 영화의 시리즈를 차분히 정주행하다 보니 전 시리즈의 설정이 적용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필름을 찾아봤는데 역시 크리처의 설정 영상은 중간에 삽입된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걸 날조라고 하죠. 사실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스케치북에 따라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니 어느새 책을 전부 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나 작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굳이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스타일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최고의 공부는 덕질입니다.
여러분도 어서 좋아하는 작품을 찾아 입덕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복귀 스케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염소인가요? 아무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동물들의 얼굴을 하나씩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컬러링을 염두에 두고 스케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그렸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만화책은 드래곤볼과 시티헌터란 작품인데요. 드래곤볼 표지는 원고의 느낌을 살린 펜터치를 유지하면서 컬러링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티헌터의 표지는 만화의 원고와 다르게 펜선이 제한된 컬러링의 일러스트였습니다. 원고와 표지의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당시엔 같은 작품의 그림이라도 용도에 따라 스타일을 다르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꽤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시절엔 무의식적으로 그림 스타일을 작가와 동일시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나 회사에 따라 그림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요즘의 게임 원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겐 흔히 부딪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구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당연한 작업자의 소양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그건 그림이나 작업자를 쓰고 버리는 기계적인 소모품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논리겠지만 그런 생각에 세뇌되어 자신을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돈벌이의 수단들만 보면 자본주의 논리에 순응하는 게 맞겠지만 그림 그리는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용자의 논리를 뼛속까지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해관계의 논리로 보면 고용관계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로서 실력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대체할 수단이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림을 직업으로 삼는 건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 생각해야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자신에게 남습니다. 단지 직업으로 삼는 게 목표가 된다면 직업이 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사슴인가요? 술록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꾸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스케치의 스타일은 본인의 컬러링 스타일과 용도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줘도 좋습니다. 유화나 아크릴화처럼 불투명한 덧칠 기법을 채색법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스케치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중첩 방식의 채색을 하는 투명한 수채화 같이 채색을 할 때는 라인을 너무 많이 묘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인이 너무 많아지면 패턴 부분의 라인을 흐리게 조정한 후 채색을 진행하면 과도한 스케치 때문에 그림이 탁해지는 건 피할 수 있습니다. 중첩 기법과 덧칠 기법을 순차적으로 전부 사용하는 요즘의 디지털 페인팅은 본인의 작업 스타일에 과정에 맞춰 스케치의 스타일을 조정하곤 합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어린 코뿔소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른 코뿔소와 어린 코뿔소의 색감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개를 그렸습니다. 마지막 스케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동물 관련 도서를 한 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해석본이 나오지 않아 원서를 구입했었는데요. 요즘엔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도감의 형태로 차분한 동물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냥 보조적인 참고서 정도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의 활용 방법은 우선 한두 권의 중심 서적을 선정하고요. 처음에는 그것만 파면서 공부하다 익숙해지면서 점점 한두 권씩 늘려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 책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엔 곰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요즘은 검색이 편해져서 그럴까요? 저도 동물의 이름을 학명 이름으로 잘 외우지 않게 되는데요. 동물의 학명과 생물학적 분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식백과에 검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 문, 강, 목, 과, 속 이었던가요?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다 보면 분류가 너무 세밀해서 이름을 외우는데도 긴 시간을 쓸 것 같아서 아직까진 저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곰의 정면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면과 정측면 얼굴 각도를 그리는 방법은 이번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직선 툴로 도형을 조합하여 실루엣을 설정합니다. 실루엣은 중첩되는 덩어리의 절제를 표현하고요. 얼굴의 크기를 육각 다이아몬드 존으로 간략화한 눈금을 설정합니다. 실루엣과 비율이 확정되면 브러쉬로 세부 요소의 묘사를 시작합니다. 미간과 코는 얼굴의 중심을 잡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금 늑대의 얼굴 옆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옆모습은 동물의 특징을 구분하는 대표 부위 각도로 활용됩니다. 털을 묘사할 때는 털선을 활용하고요. 털의 길이에 맞춰 터치의 길이를 조절하여 패턴을 묘사합니다. 이제 호랑이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얼굴의 패턴을 묘사할 때 습관적으로 눈부터 묘사를 시작하는데요.
눈을 그리고 나면 얼굴의 표정이나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표정은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처음 보는 소재를 전체를 잡지 않고 부분부터 시작하면 전체의 균형이 깨지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비율을 영역으로 지정하고 묘사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 부분 묘사로 시작해서 완벽하게 전체의 비율을 맞춰가며 그림을 정리하는 작가들을 보는데요. 그런 경우 그 작가가 정말 천재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그려서 그리는 비율이나 절차를 완전히 숙지한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을 보면 처음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같은 그림을 계속 반복하여 숙달하다 보면 특별한 보조선이나 기술이 없어도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건 그 천재 작가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결론의 도출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는 많은 시간이 압축되어 있고 결과만으로 그 안에 들어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가볍게 컬러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고가 되는 책을 몇 권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이내믹 애니멀 드로잉입니다. 간략한 표현의 동물 드로잉이 인상적인 책인데요. 비율적 대품 없이 동물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간결한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사실 처음엔 묘사가 적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책으로 인식하고 구입한 걸 살짝 후회했었는데요. 동물의 추상적 개념을 공부한 후 다시 보니 정말 핵심을 찌르는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동물 만화 쉽게 그리기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 도서인데요. 어른들이 동물화의 개념을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핵심을 심플하게 설명하는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캐주얼 캐릭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책은 이름이 조금 긴데요. The Beginner Guide to Drawing Cartoons입니다. 이 책도 어린이 도서인데요. 번역본을 찾지 못해서 원서를 구매했던 책입니다. 그림을 이해하는 원론적인 기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아용 어린이 책이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고등 동물학 기법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왜 이런 책들을 추천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법을 활용해 캐주얼 캐릭터의 체형을 공부하던 시절에 타마마요 이야기의 몬스터를 공부했던 예시인데요. 캐주얼 그림체를 이용한 몬스터를 그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체든 실사체든 기본은 모두 똑같습니다. 단지 폼의 비율과 패턴의 사이즈와 표현 방식만 달라질 뿐이고 그리는 순서와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그린 스케치들을 채색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치 레이어 밑에 레이어를 추가하여 실루엣을 정리하고 흰색을 채웠습니다. 에어브러쉬로 외곽의 둥근 면을 표현하고 회색으로 기본톤을 추가하여 형태의 큰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바탕을 회색으로 바꾸고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개체들의 기본색을 단색으로 칠합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개체와 비슷한 유사색으로 밝은 면과 색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입안의 색과 이빨의 색, 털색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진 자료에서 스포이드로 색을 찍기보단 기본색에서 색상과 명도를 바꾸어가면서 그림과 어울리는 색을 선택합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의 색을 바로 사용하면 너무 밝거나 어둡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직접 색을 선택하여 칠하면서 중첩되는 색의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오버레이의 가사노라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첩 기법은 주로 곱하기 레이어와 오버레이 속성의 레이어를 사용하고 덧칠 기법은 노멀 레이어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좀 더 어두운 영역을 브러쉬로 칠합니다. 배경을 어두운 색으로 전환하고 반사광과 직사광의 컬러를 설정합니다. 이제 역광을 표현하여 개체를 좀 더 분명한 형태로 다듬습니다. 역광은 보통 푸른색 계열의 색이나 쿨그레이 계통의 색을 사용하는데요. 반대로 직사광은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의 계열의 색을 사용합니다. 초벌체 색에선 빛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색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배경을 함께 그려서 개체가 자연광에 노출된 상황을 연출할 때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은 색으로 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일상 연습의 경우는 보통 초벌 채색까지만 진행하고 작업에서 빠져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스케치도 채색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치와 채색 연습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특별히 뭐가 좋은지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 경우는 10장의 스케치를 진행하면 최소 1장 정도의 초벌 채색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던 걸 계속하려는 관성을 끊기 위해서인데요. 주기적으로 작업을 전환하며 돌아보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를 그린다면 러프 스케치는 최소 3장 정도 그리고 2장 정도 초벌 채색을 진행한 후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하여 본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가 되려면 하나의 스타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접할수록 경쟁에 유리해진다고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제 생각엔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스타일을 완성하면 추가로 다양한 스타일을 배우거나 그리는 일은 매우 재미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조급하게 경쟁심을 유도하는 조언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력은 반복해서 익숙해진 만큼 늘기 마련이고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반복하는 것을 유지하면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동물의 얼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다음엔 좀 더 빠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앞으로 영상으로 다루기 희망하는 주제가 있다면 커뮤니티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정을 복습하면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스승은 반복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